모든 건 친구의 한마디에서 시작됐다. 괜찮은 대표님이 있는데 너한테 딱 맞는 사업 아이템이 있대. 나는 그때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말이 될 줄은. 그날도 평소처럼 일에 치여 살고 있었다. 월급은 늘 빠듯했고 미래에 대한 확신 같은 건 오래전에 버린 상태였다. 뭔가 한 번쯤은 제대로 된 기회가 와주길 바라고 있었고 그걸 나는 기회라고 믿어버렸다. 대표님이 사람 보는 눈이 진짜 좋다더라. 친구는 그렇게 말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다. 나보다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늘 뭔가 한 발 앞서 있는 친구였다. 그 친구가 소개해준다면 적어도 사기는 아니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며칠 뒤 우리는 작은 사무실에서 처음 만났다. 대표는 말이 많지 않았다.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잠깐 웃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청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정부 자금이 꽤 많이 풀려서 잘만 연결되면 은행에서도 조건 좋은 대출이 나옵니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 지원, 조건 좋은 대출이라는 단어만 머릿속에 남았다. 1억까지 가능합니다. 그 말이 떨어졌을 때 내 심장은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다. 1억. 내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돈이었다. 대표는 내 반응을 이미 예상한 사람처럼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물론 그냥 나오는 건 아닙니다. 사업 계획도 있어야 하고 법인도 만들어야 하고 컨설팅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다 해드립니다. 대표의 말투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건 제안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는 듯한 그런 확신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진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대표는 대답 대신 웃었다.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많이들 받았어요. 그날 이후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법인을 만들자고 했고 주소지도 마련해줬고 사업 내용도 이미 준비된 틀 안에서 끼워 맞추듯 정리됐다. 나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류에 사인을 하기 시작했다. 이건 형식적인 겁니다. 이건 그냥 절차예요. 이건 다들 하는 거예요. 대표의 말은 늘 그렇게 끝났다. 컨설팅 회사도 붙었다. 말이 컨설팅이지 사실은 내가 뭘 묻기도 전에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구조였다. 그쪽 담당자는 나에게 말했다. 대표님이랑 같이 하시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수십 건 진행했어요. 그 말이 나를 완전히 안심하게 만들었다. 수십 건.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나만 위험한 게 아니라는 착각. 사람은 그렇게 안심하면 의심을 멈춘다. 은행 대출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그 사이 보증기관 심사도 진행됐고 며칠 후 승인이라는 단어가 메시지로 도착했다. 그날 나는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1억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기쁘지 않았다. 기쁘기보다는 무서웠다. 이 돈이 정말 내 인생으로 들어오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이 돈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건가 알 수 없는 불안이 동시에 따라왔다. 대표는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대출금이 4명의 계좌로 들어왔다. 숫자 8개가 찍힌 그 잔액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다. 내가 진짜로 이런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대표는 바로 다음 날 나를 불렀다. 이제 이 돈을 굴려야죠. 나는 순간 멈칫했다. 굴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대표는 웃으며 말했다. 사업 자금으로 운용하는 겁니다.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아주 자연스럽게 들렸다. 마치 내가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나는 그날 1억 원 전부를 대표가 불러준 계좌로 이체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데에는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몇 초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이체가 끝나자 대표에게서 바로 전화가 왔다.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에 이상하게 안도했다. 내가 뭔가 큰 결정을 잘 해낸 사람처럼 느껴졌다. 며칠 동안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 대표는 가끔씩 연락을 해와서 수익 구조를 설명해줬고
나는 숫자보다도 그의 자신감에 더 안심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대표의 연락이 점점 뜸해졌다. 처음엔 하루에 한 번 오던 전화가 이틀에 한 번으로, 사흘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다. 내가 먼저 메시지를 보내면 답은 왔다. 회의 중입니다. 지금 외부 일정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 말들은 늘 비슷했다. 그리고 항상 그 조금 있다는 오지 않았다. 불안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나는 처음으로 내 통장을 떠난 1억이라는 돈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때까지도 나는 아직 진짜가 시작된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대표의 연락이 느려진 뒤로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알림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광고 문자이거나 아무 의미 없는 알림뿐이었다. 며칠이 더 지나자 나는 결국 먼저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날 밤까지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불안은 그제야 명확한 모양을 갖기 시작했다. 나는 친구에게 연락했다. 나를 이 자리에 데려온 사람. 적어도 그에게는 상황을 물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대표님 요즘 연락 좀 돼? 메시지를 보내고 한참이 지나서야 답이 왔다. 아, 요즘 바쁘대. 프로젝트가 겹쳤다던데. 그 답은 어딘가 어색했다.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지나치게 짧았다. 예전 같았으면 대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프로젝트가 큰지 길게 써내려갔을 친구였다. 나는 다시 물었다. 너는 요즘 연락되냐? 이번엔 답이 더 늦게 왔다. 가끔. 나도 요즘 잘 연결은 안 된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더 불안하게 들렸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안도감보다는 모두가 동시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했다. 며칠 뒤 대표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요즘 자금 운용이 조금 꼬였습니다. 큰 건 아니고 잠깐 정리할 게 있어서요. 나는 그 말에 묘한 안도감과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 꼬였다고요? 그럼 제 돈은? 대표는 말을 끊듯 웃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 한 번 더 들어가면 회전이 더 빨라집니다. 그 말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었다. 더요? 네. 이게 원래 이런 구조입니다. 한 번에 크게 들어갔다가 바로 회전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눠서 키우는 겁니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미 내가 가진 모든 걸 보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대표는 내가 쉽게 대답하지 못하자 말을 이어갔다. 강요는 아닙니다. 다만 기회는 늘 지금처럼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 전화가 끝났을 때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처음으로 이 모든 게 내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숫자가 계속 떠올랐다. 1억이라는 금액은 숫자로 볼 때보다 생각 속에서 훨씬 더 무거웠다. 며칠 후 대표는 다시 연락을 해왔다. 이번 주 안에 한 번 더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구조가 조금 불안정합니다. 그 불안정이라는 단어가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제가 추가로 넣을 돈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은 사실이기도 했고 마지막 방어선이기도 했다. 대표는 잠시 조용했다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럼 대표님 명의로 대출을 한 번 더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증은 이미 잘 돼 있으니까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미 대출은 끝난 거 아닙니까? 대출은 여러 번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 순간 내가 들어와 있는 이 판이 단순한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선명해졌다. 이건 끝없이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였다. 나는 그 제안을 명확하게 거절했다. 잠시 대표의 목소리가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돌려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은 전혀 편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구덩이 안으로 들어온 기분이었다. 나는 다시 친구에게 연락했다.
대표가 요즘 좀 이상한데 너도 느꼈어? 이번에는 답이 훨씬 늦게 왔다. 밤이 거의 다 되었을 무렵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나도 사실 좀 불안하긴 해. 그 한 줄이 전부였다. 더 캐묻고 싶었지만 왠지 묻는 게 무서웠다. 괜히 그 답을 들으면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게 사실이 될 것 같았다. 며칠 더 지나면서 대표의 연락은 다시 끊기다시피 했다. 이번에는 내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메시지는 읽히지도 않았다.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지막 접속 시간을 확인했다. 숫자 하나하나에 집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혹시 아직 대표랑 연락돼? 나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안 돼. 너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 짧은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나도 안 돼. 그 말과 함께 친구의 숨이 크게 흔들렸다. 나 사실 나도 넣었어.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뭘 넣었다는 거야? 나도 돈 넣었다고. 내가 처음 들어갔다고 할 때 나도 같이 기회 잡은 거라고 생각했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는 같은 배에 타 있던 사람들이었다. 얼마나? 잠시 망설이던 친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5천. 그 숫자는 내 귀에서 몇 번이나 울렸다. 5천. 나의 1억 위에 친구의 5천이 더 얹혀 있었다. 친구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나도 처음엔 잘 돌아가는 줄 알았어. 중간에 한번 진짜로 이자가 들어오기도 했거든. 그래서 더 믿었고. 그 말에 나는 무언가가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이자는 미끼였다. 그럼 우리 둘 다. 말을 끝내지 않아도 이미 결론은 같았다. 우리는 동시에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는 말보다 더 많은 후회와 공포가 섞여 있었다. 친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 사실 너한테 미안하다. 진짜 좋은 기회인 줄 알았어. 나도 속은 거야. 그 말이 더 아프게 들렸다. 화를 낼 수도 없었다. 적어도 스스로 속아 들어온 나보다 친구가 더 먼저 무너져 있었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우리는 거의 매일 통화를 했다. 대표에게 연락이 왔는지, 어떤 소식은 없는지, 누군가라도 그 사람을 본 적은 없는지. 하지만 매번 결론은 같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친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대표가 연락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했어? 부산으로 내려왔다고. 그 말이 이상하게도 더 불안하게 들렸다. 왜 부산이야? 모르겠대. 그냥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잠깐 숨 좀 돌리려고 내려왔다고 했대. 나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다. 도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친구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내일 병원 간대. 병원? 자살 시도했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힘들어서 그렇대. 우리한테도 미안하대. 친구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믿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모든 게 또 하나의 연기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대표의 얼굴, 친구의 목소리, 통장에서 사라진 돈, 그리고 부산이라는 도시 이름이 뒤엉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처음으로 확신하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을. 자살 시도라는 말이 나온 뒤로 모든 것이 더 혼란스러워졌다. 분노를 해야 하는지, 연민을 가져야 하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게 또 하나의 거짓말인지 도무지 판단할 수가 없었다. 나는 친구에게 물었다. 직접 본 거야? 아니, 사진이 왔어.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떤 사진? 갓길에 세워진 차 사진이래. 밤이었고 차 안이 어둡게 찍혀 있었는데 운전석 쪽 창문으로 연기가 자욱한 것처럼 보였대. 그리고 짧은 메시지가 같이 왔대. 나 이제 진짜 너무 힘들다. 그 한 문장이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이해와 의심이 동시에 부딪히고 있었다. 그럼 지금 병원에 있는 거야? 내일 입원한다고 했대.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갓길에 세워진 차, 어두운 유리창, 흐릿한 연기 같은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계속 떠다녔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혹시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지워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아무 소식은 오지 않았다. 점심 무렵이 되었을 때 친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입원 기록 없대.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럼 어제 그 사진은? 모르겠어. 병원에도 그런 사람 없대. 응급실에도 흔적이 없고.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어제 그 장면은 우리가 믿도록 만들어진 연출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갓길의 차, 연기, 그리고 절박한 한 문장. 모두가 계산된 장면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대표의 이름을 인터넷에 깊게 검색하기 시작했다. 회사 이름, 사업자 등록, 과거 이력, 주소지. 나오는 건 전부 최근에 만들어진 흔적뿐이었다. 오래된 기록은 없었고 연결되는 과거도 없었다. 너무 깨끗했다. 그래서 더 더러웠다. 나는 보증기관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대출 진행 과정, 혹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물었다. 상담사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였다. 현재 대표님 명의 채무이기 때문에 1차 상환 의무는 대표님께 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돌렸다. 그때 이어진 말이 다시 나를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다만 허위 사업, 공모 여부, 서류 조작이 확인될 경우에는 연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대 책임.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나 혼자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어떤 종이들의 사인을 했는지를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다. 제대로 읽지 않은 문장, 형식적인 절차라는 말에 넘겨버린 서류들, 모두가 지금 와서 하나의 덫처럼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나는 친구를 다시 만났다. 우리는 서로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부산으로 가볼까? 친구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없을 거야. 그래도 혹시. 우리는 그 혹시라는 말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틀 뒤 친구는 혼자 부산으로 내려갔다. 나는 함께 가지 않았다. 가지 못한 게 아니라 가지 않았다. 더 이상 확인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없어. 사무실 주소로 가봤는데 간판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 흔적이 없대.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되었다. 회사는 애초에 껍데기였고 사람도 실체가 없었다. 병원은? 물어봤어. 그런 사람 없대. 그제야 나는 완전히 확신했다. 갓길의 차도 연기처럼 보이던 장면도 절박한 한 문장도 모두가 시간을 벌기 위한 거짓 연출이었다는 것을. 그 이후로 대표는 완전히 사라졌다. 전화는 곧바로 수신 불가로 바뀌었고 메시지는 더 이상 전달되지 않았다. 그가 쓰던 메신저 계정, 회사 홈페이지, 모든 것이 하나둘씩 삭제되었다. 사람 하나가 통째로 증발한 것처럼. 하지만 돈은 사라지지 않았다. 은행에서는 상환 일정 문자가 오기 시작했다. 아직 첫 납부일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그 숫자를 보는 순간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다시 보증기관에 전화를 걸었다. 대표가 도주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은 짧게 말했다. 채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후에는 법적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적 절차라는 말 뒤에 무엇이 오는지 나는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가족에게 말해야 하나 수없이 고민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감춰온 선택들이 말하는 순간 전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며칠 동안 나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 운전 중에도 회의 중에도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심장이 꺼지는 느낌이 들었다.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은행일 것 같아서 숨이 막혔다. 친구도 같은 상태였다. 우리는 하루에 한 번 이상 통화를 하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잡히겠지. 찾을 수 있겠지. 그 말 속에서 점점 희망은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그 사람이었다. 나는 한동안 그 알림을 바라보기만 했다. 손이 떨려서 쉽게 열 수가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지를 열었다. 미안합니다. 지금은 연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 짧은 문장이 지금까지의 모든 침묵보다 더 잔인했다. 나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메시지를 보내도 읽히지 않았다. 그는 도망치면서도 우리를 완전히 놓아주지는 않고 있었다.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친구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우리를 아직 붙잡고 있는 거야. 그 말이 너무 정확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다. 두려움보다 더 큰 감정. 이건 실패가 아니라 범죄라는 생각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제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이건 우리가 당한 일이고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할 싸움이라고. 다음 날 아침 나는 결국 경찰서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이게 정말 현실인지 계속 의심이 들었다. 접수 창구 앞에 섰을 때 내 입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 짧은 질문에 나는 그동안 꾹 눌러두었던 말들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어떤 사업이었는지, 대출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말이 길어질수록 내 목소리는 점점 떨렸다. 담당 경찰은 중간중간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현재로서는 사기 피해로 접수 가능하고요. 다만 상대방 신원이 정확히 특정돼야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했다. 피해 금액이 크고 조직적인 정황이 있다면 추적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 나는 이미 충분히 많은 시간을 빼앗긴 기분이었다. 경찰서를 나오자마자 나는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상환 일정과 자동이체 관련 안내였다. 대출 실행이 된 순간부터 이미 시계는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다. 손에 쥔 핸드폰이 처음으로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나는 결국 가족에게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숨길수록 상황은 더 커지고 있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한동안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무 내용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 잠깐 할 말 있어. 내 목소리는 내가 들어도 너무 낮았다. 부모님의 시선이 동시에 나에게로 향했다. 그 짧은 몇 초가 이상하게도 몇 분처럼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사업 이야기라는 말로 시작해서 대출을 받게 됐다는 말로 넘어가고 마지막에는 돈을 전부 잃었다는 말까지. 말이 끝나자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얼만데? 그 질문에 나는 작게 말했다. 1억이야. 그 숫자가 공기 속에서 몇 번이나 튕겨나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왜 이런 걸 이제 와서 말하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화를 낼 거라는 건 예상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실망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부모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대표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웃으며 말하던 장면, 걱정 말라며 어깨를 두드리던 손,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며칠 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다. 계좌 흐름을 추적 중이라는 말과 함께 이미 여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여러 명이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숨을 깊게 내쉬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과 이 사람이 상습범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다. 추적 결과 돈은 여러 개의 계좌를 거쳐서 흩어졌다고 했다. 대부분 현금화되었고 일부는 이미 해외로 빠져나간 정황도 있다고 했다. 나는 점점 현실이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숫자와 구조, 용어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였다. 그 돈을 다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은행에서는 다시 연락이 왔다. 연체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신용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친구 역시 같은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말했다. 진짜 온전하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모든 상황이 너무 벅차서 숨이 막혔다.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고 귀는 열려 있는데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처음 그 대표를 만났던 날이 떠올랐다. 자신감 넘치던 말투, 단정한 양복,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 그 모든 게 지금에 와서는 하나의 연극처럼 느껴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너무 쉽게 믿은 순간부터였다. 며칠 뒤 또 한 번의 연락이 왔다. 그 사람 계좌 중 일부가 발견됐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숨을 삼키며 물었다. 그럼 잡히는 건가요? 아직은 모릅니다. 추적 중입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쉽사리 입에 올릴 수 없었다. 기대하는 순간 더 크게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돈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10,000원, 10만 원에도 심장이 반응했고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현실이 다시 얼굴을 들이밀었다. 부모님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서로가 민감해져 있었고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각자의 걱정이 더 크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친구와의 통화는 유일한 숨구멍이었다. 너 아니었으면 나 진작 무너졌을 거야. 친구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도 내가 있어서 버티는 거야.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면서도 서로를 더 깊은 현실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긴 글이었다. 경찰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다는 말, 자기도 너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말,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 그 모든 문장에는 여전히 사과라는 단어는 없었다. 나는 그 메시지를 끝까지 읽고도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는 아직도 우리가 그를 믿고 기다리길 바라고 있다는 걸. 그리고 나는 더 분명하게 느꼈다. 이 싸움은 길어질 거라는 것을. 피해자 모임이라는 말은 처음엔 실감이 나지 않았다. 나 말고 또 누군가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모임이라는 단어는 이 일이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인 범죄라는 걸 분명하게 만들었다. 경찰에서 받은 연락은 짧았다. 비공식적으로 피해자들끼리 연락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연결해 드릴게요. 나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동의했다.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내 또래쯤 되는 남자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같은 사람한테 당했습니다. 금액은 조금 다르지만 수법은 똑같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온라인으로 처음 모였다. 화면 속에는 나를 포함해 6명이 있었다. 얼굴을 드러낸 사람도 있었고 카메라를 끈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표정은 모두 비슷했다. 지친 눈, 굳은 얼굴, 말수가 적은 모습.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다. 청년 지원 사업, 정부 연계, 낮은 금리, 보증기관, 그리고 전문 솔루션 업체. 처음엔 모두가 불안해했지만 그가 보여준 서류와 진행 과정은 너무 체계적이었다. 한 사람은 말했다. 나는 사무실까지 직접 갔어요. 직원도 있었고 상담도 받았어요. 다른 사람도 말했다. 나도요. 나한테는 이미 몇 명 성공 사례도 보여줬어요. 그 성공 사례 사진들, 그 인터뷰 같은 영상들, 지금 와서는 전부 연출이었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를 더 깊이 절망하게 만들었다. 피해 금액을 하나씩 말하는 순간 공기 자체가 바뀌었다. 몇 천만 원, 몇 억 원, 그 숫자들이 쌓일수록 이 사건의 크기가 선명해졌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근처 모텔에 들어가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제야 처음으로 이 사기꾼의 얼굴을 다시 떠올렸다. 웃고 있던 얼굴이 아니라 그 표정 뒤에 감춰졌을 다른 얼굴을 상상하게 되었다.
며칠 뒤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일부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이 같은 통로로 빠져나간 흔적이 더 명확해졌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날 기어코 그와 처음으로 직접 통화가 연결되었다. 전화는 늦은 밤에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그는 아주 평온한 목소리였다. 오랜만입니다. 그 한마디에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들이 목 끝까지 올라왔다. 어디에 있어?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돈은? 내 돈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잃진 않았습니다. 정리 중입니다. 그 말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흘러나오는 걸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몇 달째 연락도 안 되다가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이야. 저도 정말 벼랑 끝입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버겁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야기했다. 몸이 안 좋다는 말, 주변에서 다 등을 돌렸다는 말, 자신도 한순간의 선택으로 모든 게 꼬였다는 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벼랑 끝이야. 넌 도망쳤고 난 여기 남았어. 그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작은 숨소리만 들려왔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 말이 또 나왔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그는 지금도 시간을 벌고 있다는 것을. 통화는 갑자기 끊겼다. 내가 끄는 것도 그가 끄는 것도 아닌 애매한 종료였다. 그 후로 다시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분노, 허탈, 공포,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날 이후 수사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부 계좌가 압류되었고 남아있던 잔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이미 대부분은 빠져나간 뒤였다. 피해자 모임은 점점 더 자주 열렸다. 우리는 서로의 상황을 공유했고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들켰고 어떤 사람은 이미 집을 정리하고 있었다. 누구 하나 온전한 사람이 없었다. 한 명은 술에 취해 이렇게 말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인생이 통째로 뜯긴 기분이야. 그 말에 아무도 부정하지 못했다. 은행에서는 결국 연체 통보가 왔다. 처음으로 공식 연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다. 신용 등급 하락, 추가이자, 추심 가능성. 문장 하나하나가 살처럼 느껴졌다.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내 옆자리에 앉아 그 통지서를 같이 보았다. 그 침묵이 어떤 꾸지람보다 더 무거웠다. 친구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나 회사 그만두게 됐어. 그 한마디가 이 사건이 얼마나 많은 삶을 동시에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로부터 새로운 소식을 들었다. 그가 부산에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말이었다. 확실한 건 아니었지만 통화 기록과 계좌 사용 위치가 부산 인근이었다는 것이다. 나는 처음으로 이 도망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감정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따라왔다. 만약 잡혀도 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만약 이 모든 게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날 밤 나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분노와 기대, 그리고 체념이 번갈아가며 머릿속을 뒤섞고 있었다. 그리고 새벽 무렵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엔 짧았다. 곧 모든 게 드러날 겁니다. 나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화면을 꺼버렸다. 더는 그 한 줄에도 흔들리고 싶지 않았다. 이제 와서 느끼고 있었다. 이 싸움은 돈을 되찾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싸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부산이라는 단어는 내게 희망이면서도 공포였다. 잡힐 수도 있다는 기대와 잡혀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다. 며칠 동안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며 나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고 잠을 자다가도 진동 소리에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전화가 울렸다. 검거됐습니다. 그 한 문장이 귀에 들어오는데 몇 초가 걸렸다. 내 머릿속에서는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검거요? 네. 부산 외곽에서 신병 확보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기쁨도 분노도 터지지 않았다. 그저 길게 이어지던 한 문장이 마침표를 찍은 느낌이었다. 그날 오후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잡혔대.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숨소리 하나가 들려왔다. 그래. 그건 기쁨도 아니고 안도도 아니었다. 그저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에 대한 담담한 확인 같았다. 경찰 조사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그는 이미 같은 수법으로 여러 지역에서 수십 명을 속였고 일부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도 수배 중인 상태라고 한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 그는 이미 도망 중인 사람이었다. 그가 꾸며온 모든 말, 모든 서류, 모든 제안은 이미 여러 번 반복된 시나리오였다. 며칠 뒤 우리는 피해자 전원조사 차례로 경찰서에 다시 모였다. 얼굴을 실제로 마주한 사람도 있었고 처음 보는 사람도 있었다. 누구 하나 크게 말하지 않았다. 모인 사람들 모두가 이미 너무 많은 말을 마음속에서 해버린 표정들이었다. 경찰은 말했다. 현재 확보된 금액은 전체 피해액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 말은 예상했지만 여전히 아팠다. 그가 남긴 계좌에는 생각보다 적은 돈만이 남아 있었고 나머지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사라진 뒤였다. 일부는 추적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고 했다. 조사가 끝나고 경찰서를 나오는 길, 우리는 잠깐 서서 서로를 바라봤다. 한 사람이 말했다. 그래도 잡혀서 다행이네요.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다만 적어도 그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같은 짓을 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만은 분명했다. 며칠 후 그는 구속 상태로 송치되었다. 뉴스에는 짧게 한 줄이 나왔다. 청년 지원 대출을 빙자한 수억 원대 사기 사건 대표 검거. 그 한 줄 속에는 우리의 지난 몇 달이 전부 들어 있었다. 은행에서는 다시 연락이 왔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고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대출이라는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몇 년을 갚아야 하는지, 이자까지 합치면 얼마가 되는지. 숫자들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오히려 눈앞이 흐려졌다. 부모님은 예전보다 말수가 더 적어졌다. 화가 줄어든 건 아니었다. 아마도 화를 낼 힘도 함께 닳아버린 것 같았다. 대신 묵묵히 식탁에 반찬이 놓였고 하루가 흘러갔다. 나는 어느 날 아버지에게 물었다.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아버지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너는 앉아있기엔 너무 오래 서 있었어.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재판은 생각보다 길어졌다. 증거는 충분했지만 피해 규모가 크고 계좌 흐름이 복잡했다. 법정에서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반성인지 연기인지 나는 끝내 구분하지 못했다. 그가 진술한 말 중 하나만은 또렷이 기억난다. 처음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런 말은 언제나 모든 가해자가 한다고. 판결이 내려졌다. 실형이었다. 몇 년이라는 숫자가 내려졌다. 피해 규모에 비하면 짧을 수도 길 수도 있는 시간이었다. 사람마다 느끼는 무게는 달랐다. 피해자 모임 단톡방에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올라오지 않았다. 그리고 누군가가 한 줄을 남겼다. 이제 진짜 끝이네. 하지만 정말 끝이었을까? 시간은 흘렀고 나는 다시 일터로 돌아왔다. 예전과 똑같이 바쁘게 움직였고 예전과 똑같이 사람을 만났지만 내 안에 있던 무언가는 예전과 같지 않았다. 돈을 쉽게 믿지 않게 되었고 사람의 말을 바로 믿지 않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예전처럼 쉽게 믿지 않게 되었다. 친구는 다른 지역으로 이직했다.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 하나만 남기고 떠났다. 우리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요즘 어때? 그냥 버티고 있어. 나도. 그 말이면 충분했다. 어느 날 피해금의 일부가 아주 소액이지만 배당된다는 연락이 왔다. 나에게 돌아온 돈은 잃은 돈에 비하면 거의 의미 없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돈을 통장에 확인하는 순간 나는 오래 참고 있던 숨을 한번 크게 내쉬었다.
완전히 패배한 것은 아니라는 아주 작은 증거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매달 빚을 갚아간다.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빠져나갈 때마다 그날들이 다시 아주 선명하게 떠오른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는다. 가끔 나는 그를 떠올린다. 갓길에 차, 연기처럼 보이던 사진, 절박한 그 문장.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장면은 나를 속이기 위한 장치였고 동시에 나를 묶어두기 위한 족쇄였다. 나는 이제야 그 족쇄를 천천히 풀고 있다. 완전히 풀리는 날이 올지는 모른다. 어쩌면 끝까지 흔적은 남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피하지 않는다. 이건 내가 당한 일이었고 내가 살아남은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가 비슷한 말에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에게 말해주고 싶다. 서류보다 말을 믿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고 너무 좋은 조건은 대부분 덫이라는 것. 무엇보다 혼자 판단하지 말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돈을 잃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믿음을 잃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다시 살아보겠다고 결심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나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오늘도 다음 달도 그리고 그 다음 달도 나는 계속 살아갈 것이다. 그가 남긴 빚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삶을 갚아가기 위해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